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결혼 준비를 하고 있는 30살 예비 신부입니다. 행복하기만 해야 하는 예비 신부가 어쩐 일로 이렇게 사연을 보냈는지 다들 궁금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 역시 제가 행복하게 새 가정을 꾸리는 일만 생각했던 터라 저에게 벌어진 일들이 그저 황당하기만 합니다. 저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의 현명함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저는 비혼주의자였습니다. 처음부터 비혼을 생각한 것은 아니에요. 전에 결혼하려고 했던 남자도 있었어요. 지금 예비 신랑 말고요. 그런데 전 남자친구에게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한 이후로 충격이 커서 비혼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지금의 예비 신랑을 만나서 진정한 사랑을 느끼게 되면서 마음을 변화시켰고요. 제 예비 신랑에게는 정말 고마운 마음뿐입니다. 꽁꽁 얼어있던 제 마음을 녹여주는 사람이니까요. 예비 신랑은 친구 모임에 갔다가 알게 됐습니다. 제 친한 친구가 저녁을 사준다며 나오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맛있는 저녁을 얻어먹을 생각으로 나간 자리에 제 예비 신랑이 있었습니다. 제 친한 친구의 친구라고 하더군요. 알고 보니 그 자리는 사실 소개팅 자리였던 거예요. 그렇게 저는 준비도 안 된 상태로 소개팅 해야만 했습니다. 나중에 친구가 저에게 소개팅 시켜준다고 하면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거짓말을 한 거라고 하더군요. 저 그때 편한 티셔츠에 반바지 차림으로 나갔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소개팅이라고 하니 엄청 민망했죠. 제 예비 신랑도 전혀 정보가 없었다고 해요. 역시 편안한 옷차림으로 자리에 나왔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소개팅이지만 소개팅 같지 않은 자리에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처음 만난 자리였지만 동갑이었고 대화도 잘 통했기에 빠른 시간 안에 가까워질 수 있었어요. 억지 소개팅으로 만났지만 친구처럼 편하게 지내자고 결론 내고 자주 만나 밥도 먹고 차도 마시며 데이트 아닌 데이트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마음이 통하게 됐고 사귀게 되었죠. 사귀는 상황에서도 저는 여전히 비혼주의였습니다. 물론 제 생각을 예비 신랑에게도 이야기했죠. 예비 신랑도 이해한다고 하더군요. 한편으로는 미안했습니다. 연애의 끝은 결혼인데 제가 결혼할 생각이 없는 사람이니 우리의 연애는 이미 끝을 보고 내달리는 거잖아요. 제가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좋은 사람과 연애를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마음이 더 깊어지기 전에 헤어지는 게 어떻겠냐고 말해봤는데 예비 신랑은 절대 헤어질 수 없다고 자기는 다 이해하니까 그냥 만나자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연애를 지속했습니다. 그런데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제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예비 신랑과의 결혼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심지어 예비 신랑과 결혼해서 아이 낳고 행복하게 사는 꿈까지 꿨습니다. 그런 꿈을 꾸고 나니 깨달았죠. 나는 이 남자와 결혼하고 싶구나. 그래서 제가 먼저 청혼했어요. 결혼하자고요. 예비 신랑은 사실 저랑 결혼이 너무 하고 싶었는데 제가 상처가 있는 것 같아서 아무 말도 못하고 내내 소가리를 하고 있었다고 울더라고요. 예비 신랑의 우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더 결심했어요. 반드시 이 남자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겠다고요. 결혼 준비는 아주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둘 다 그렇게 본인 의견만 내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서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잘 소통하면서 해결해 나갔죠. 상견례도 아주 잘 마쳤고요. 내년 여름으로 정하고 예식장도 예약했습니다. 현재 저는 관리를 하면서 결혼할 준비를 천천히 하고 있었고요. 친구들도 정말 많이 축하해줬어요. 비혼주의자가 결혼을 결심했다고 하니 처음에는 다들 놀라더군요. 그러다가 제 마음의 상처가 치유된 것 같아 기쁘다면서 축하해 주더라고요. 정말 고마웠죠. 그러던 어느 날 예비 신랑이 사촌형을 소개해주고 싶다고 하더군요. 사촌형은 저희보다 좀 더 일찍 결혼을 한다고 했어요. 내년 봄에요. 그래서 결혼식에서 보기 전에 따로 자리를 마련해서 소개해주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전 흔쾌히 좋다고 했죠. 제 예비신랑이 사촌형을 많이 좋아하는지 자주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친형처럼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본인 힘들 때 많이 위로를 해주고 힘이 되어준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랬기에 저도 항상 궁금했어요. 그래서 식사 자리를 마련해 놨습니다. 백화점도 가서 예쁜 원피스도 샀어요. 예비 신랑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잘 보이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예비 신랑과 제가 먼저 약속 장소에 도착했고 사촌형은 차가 밀려서 조금 늦는다고 했대요. 그래서 예비 신랑과 나란히 앉아서 기다렸죠. 약속 시간이 40분 정도 지난 후쯤에 불이 나게 누가 저희 쪽으로 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 얼굴을 본 순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 사람도 저를 보고는 놀란 얼굴로 그 자리에 멈춰서더군요.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는 말도 있잖아요. 저는 언젠가 그 원수를 한 번만이라도 만났으면 좋겠다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원수를 만날 외나무 다리가 제 예비 신랑 사촌형을 만나는 자리라니요. 그런데 더 끔찍한 것은 제 예비 신랑이 그 원수에게 형 왔어? 라고 말을 걸더군요. 네, 그 원수가 바로 제 예비 신랑이 끔찍하게 생각하는 사촌 형님이었습니다.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져서 정리가 안 되더군요. 그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습니다. 굉장히 미묘한 표정을 짓고서는 제 앞에 앉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른 채 예비 신랑은 들뜬 표정으로 저와 그 사람에게 서로를 소개했어요. 저와 그 사람은 마치 처음 만난 것처럼 인사를 나눴죠. 그 다음엔 솔직히 기억이 잘 안 나요. 제가 무슨 정신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뛰쳐나오고 싶었어요. 아니, 더 솔직히 말하자면 그 사람 얼굴에 제가 마시던 와인을 부어버리고 싶었습니다. 그 사람이 대체 누구인지 궁금하시다고요? 그 사람은 저를 비혼주의로 만들었던 아주 나쁜 놈인 저의 전 남친입니다. 전 남친을 만난 건 4년 전이었습니다. 친구랑 카페에서 수다를 떨고 있는데 한 남자가 말을 걸더라고요. 제가 마음에 들어서 그러니 번호 좀 달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어요. 누군지도 모르는데 번호를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계속 자기 나쁜 사람 아니니 친하게 지내자며 번호 좀 달라고 하더라고요. 얼굴이 멀끔하게 생기긴 했지만 사람 겉만 쓱 보고는 모르잖아요. 제가 주저하고 있는데 친구가 대뜸 제가 알아요 하면서 제 번호를 그 남자에게 주더라고요. 남자는 고맙다면서 번호를 가져갔죠. 제가 너 왜 그래? 라고 하니까 친구가 뭐 어때? 그냥 한번 만나서 차라도 한잔해. 라고 하더군요. 그날 저녁에 연락이 와서 몇 마디 주고받다가 약속을 잡았어요. 그래서 친구 말대로 차 한잔을 하기로 했죠.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 참 유머러스한 사람이더라고요. 대화도 잘 통했고요. 제가 소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남자와 교제를 시작했어요. 남들과 같은 보통의 연애였습니다. 행복한 연애였죠. 연애한 지 2년 정도 지난 무렵부터는 결혼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오고 갔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지만 서로 마음속으로는 우리는 결혼할 사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던 중 그 사람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와인바 사업을 시작한다고요. 처음에는 좀 걱정되기는 했어요. 잘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고 사업을 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워낙 똑부러진 성격이어서 사업하면서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은 했었어요. 나름대로 몇 년 전부터 생각을 해왔더라고요. 이미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응원했습니다. 저랑 약속한 사이였기에 도움이 되고자 제가 그동안 모아놨던 4천만 원도 줬습니다. 사업에 보태라고요. 처음에는 거절하더라고요. 스스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고요. 저는 웃으면서 그냥 주는 거 아니야. 빌려주는 거지. 나중에 2배로 갚아. 라고 했어요. 그는 웃으면서 4배로 갚아주겠다고 하더군요. 그가 사업을 시작한 후부터
너무 바빠져서 얼굴을 자주 볼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일이 늦게 끝나도 제 얼굴 보러 집 앞까지는 와주는 노력을 계속 하더군요.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저를 생각하는 그의 모습에 감동받았어요. 제가 도움이 될 수 없어서 오히려 미안했죠. 그렇게 그는 어느 대학로에 와인바를 열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손님이 끊이질 않았고 SNS에도 자주 올라왔어요. 인테리어를 고심해서 그런지 사진 맛집이고 저렴한 가격으로도 와인에 접근해 볼 수 있는 곳이라며 와인의 고급진 이미지를 좀 희석시키고자 했던 부분이 그 사람의 아이디어였거든요.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이후 체인점을 내달라는 제안까지 마구마구 들어올 정도였습니다. 그 사람도 체인점을 낼 생각을 하고 있었던 터라 2호점을 차릴 계획을 진행했죠. 친구들은 너 그러다가 재벌 사모님 되는 거 아니냐고 했어요. 그런 이야기가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한 것 같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아주 어두운 얼굴로 제게 문제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2호점, 3호점은커녕 본점도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라고요. 왜 갑자기 일이 그렇게 되는지 물었더니 자신이 너무 자만해서 일을 키운 것이 문제라고 하더군요. 너무 무리한 것인지 사업에 차질이 생기더군요. 성공의 길로 달리던 사업이 갑자기 휘청하더니 순식간에 무너진 거죠. 그러면서도 잘 해결될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지만 걱정이 안 될 수가 있나요? 연락도 잘 되지 않았으니 더 걱정이 되었죠. 결국 그 사람의 사업은 망했어요. 투자 원금도 찾지 못했죠. 그 사람은 정말 미안하다며 제 돈은 어떻게든 다 갚겠다고 했어요.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말론 2배로 갚으라고 했지만 사실 그냥 주는 돈이었어요. 제가 사랑을 한 남자이고 결혼할 사람이니까요. 그 사람은 아니라고 어떻게든 다 갚겠다고 했어요. 그는 정말 힘들어 보이더군요. 어느 날은 며칠 여행을 다녀온다고 했어요. 혼자 바람을 쐬고 싶다고요. 저는 다녀오라고 했죠. 기분 전환 좀 하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그와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잠수를 탔거든요. 며칠 여행을 다녀온다던 사람이 일주일이 지나고 2주가 지나도록 연락이 없었어요. 처음엔 무척 걱정했죠. 사업이 망해서 그 사람이 혹시 극단적 선택을 한 거 아닌가 싶더라고요. 실종 신고까지 생각했어요. 정말 미치는 줄 알았어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 사람의 소식만 기다렸죠. 그렇게 연락이 두절되고 1달 정도 지난 후 그 사람에 대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제 친구가 공원에서 그 사람을 봤다는 거예요. 어떤 여자랑 벤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자세히 듣지는 못했지만 여자친구처럼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어요. 처음에는 제 친구가 잘못 본 거라고 생각했어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죠. 그 사람에게 계속 연락을 해봤지만 제 전화는 받지 않더군요. 고민하다가 SNS를 통해서 그 사람의 친구에게 연락을 했어요. 그 사람이 요즘 연락이 안 된다고 무슨 일이 생긴 거 아니냐고요. 제 연락처까지 남기면서 전화 좀 달라고 했죠. 그날 저녁에 그 친구에게 연락이 오더군요. 그런데 마치 금시초문이라는 듯이 말했어요. 땡땡이가 연락이 안 된다고요? 며칠 전에도 저희끼리 만나서 술 마셨는데요. 라고요. 황당했어요. 호련히 사라진 사람인 줄 알았는데 친구들은 만나고 있던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바람을 쐬고 온다고 하고는 지금까지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고 했더니 오히려 저에게 묻더군요. 둘이 헤어진 거 아니었어요? 라면서 알고 보니 친구들에게는 저랑 헤어졌다고 얘기했다더군요. 제 친구가 봤던 것도 이미 소개팅한 여자와 공원에서 데이트를 했던 거였더라고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었어요. 저는 그 사람이 실종된 줄 알고 신고까지 하려고 했는데 저에게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게다가 더 놀라운 사실은 사업도 망하지 않았고 지인에게 넘겼다고 하더군요. 그래놓고 저에게는 사업이 망했다고 너무 힘들다고 했어요.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그럼
내 돈은? 그제야 저는 깨달았어요. 그 사람이 제가 줬던 돈을 주지 않으려고 일부러 거짓말하고 잠수를 탄 거였다는 것을요. 한마디로 사기를 당한 거죠. 결혼까지 약속했던 남자에게서요. 저는 그 사람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모든 사실을 알았으니 지금 당장 돈을 보내라고요. 그냥 무시하더군요. 친구를 통해 제 의견도 전달했어요. 돈을 돌려달라고요. 하지만 아무런 답변이 없더군요. 경찰에 신고하려고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사람에게 돈을 줬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하더군요. 제가 바보같이 2천만 원을 통장이 아니라 현금으로 직접 건네줬거든요. 그래서 돈을 줬다는 증거가 없어 결국 저는 법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제 피 같은 돈을 날려버렸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일반 직장인이 1,000만 원 모으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저 정말 안 쓰고 안 입고 하면서 4천만 원 모았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적은 돈일 수도 있으나 저에게는 전 재산이었어요. 제가 현재 다니는 직장이 연봉이 그리 많지는 않거든요. 여러 가지 사비를 제외하면 저축할 수 있는 돈이 많지 않아요. 게다가 예전에 부모님이 갑자기 필요하다고 하셔서 제가 모아놨던 돈을 전부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서 모아야 했기에 더욱 많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 사람에게 줬어요. 사랑하는 남자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서요. 제가 어리석었던 거예요. 그렇게 덥석 저의 전 재산 같은 돈을 줬으니 말이에요. 어떻게든 악착같이 돈을 받았어야 했는데 지치더라고요. 저를 버린 남자를 무슨 수로 만나서 돈을 받아내나요? 돈을 빌려줬다는 법적인 증거도 없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는 마음으로 돈을 받는 것을 포기했어요. 그냥 인생 공부에 큰 돈 쓴 거라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 후 저는 비혼주의자가 되었습니다. 배신당한 상처가 너무 커서 더는 남자를 믿을 수가 없게 되었죠. 저에게 호감을 표시하는 남자들은 덜어 있었지만 다 거절했어요. 결혼은커녕 연애도 제대로 할 수가 없더군요.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져서 회복 불가능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예비신랑을 만나 다시 결혼을 생각하게 되었으니 저에게 예비신랑은 구원자인 거죠. 그런데 그런 예비신랑의 사촌형이 바로 그 망할 놈이라뇨.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가요? 그렇게 다시 그 망할 놈을 예비신랑과 만난 자리에서 스테이크를 먹는데 그게 제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분간도 안 됐죠. 예비신랑 혼자 신나서 떠드는데 저나 그 망할 놈이나 표정 연기하느라 힘들었어요. 중간에 예비신랑이 그 사람에게 요즘 좀 어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놈이 어색하게 웃으며 응, 괜찮아 라고 대답하더군요. 예비신랑은 저에게 그 사람 칭찬하랴 바빴어요. 자기가 이전에 군대에 있을 때 손편지도 써서 보낸 형이라며 자기 취업 준비할 때는 용돈도 자주 줬다고 했어요. 정말 멋있고 닮고 싶은 형이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속이 울렁거리더군요. 그 사람 면전에 대고 비웃고 싶었어요. 가족이나 친구들 등 주변 사람들에게 세상 따뜻하게 대하면서 속일 수 있어도 저는 못 속이죠. 정말 그 사람은 재활용도 안 되는 개새끼예요. 제가 이런 말을 꾹 누르면서 비웃음을 흘렸어요. 그러면서 아, 그러시군요.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많이 쓰시나 봐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멋쩍게 웃기만 하더라고요. 그렇게 기를 쓰고 저 피하느라 바빴는데 의도하지 않은 자리에서 정면으로 마주쳤으니 그 사람도 얼마나 똥줄이 탔겠어요. 수습의 필요성을 느꼈는지 예비신랑 화장실에 간 사이 저보고 핸드폰 번호 좀 달라고 하더군요. 우리 이야기는 나중에 하자고요. 저는 돈을 지금이라도 받아내게 번호를 줬어요. 그렇게 폭풍 같은 저녁 식사 자리가 마무리되고 헤어졌죠. 헤어지고 집에 가는 길에 예비신랑이 묻더군요. 무슨 일 있냐고요. 제 안색이 아까보다 안 좋았다고요. 혹시 사촌 형하고의 시간이 많이 불편했냐고 물었어요. 저는 차마
제가 그 사람에게 당한 사실을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긴장된 것 같다고 둘러댔죠. 그날 밤 그 사람에게서 몇 년 만에 잘 지냈어? 라고 온 연락을 보고 정말 헛웃음이 나왔어요. 우리 정말 신기한 인연이다. 어떻게 민준이 여자친구가 될 수 있어? 라는 말도 건네는데 저는 더는 그 사람과 말도 섞고 싶지 않아서 당장 4천만 원이나 보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큰 돈이 지금 당장 어떻게 생기냐며 시간을 좀 달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나 내년 봄에 결혼해 라는 말도 당당히 하더군요. 저는 그냥 이번 주 안으로 내 돈 준비해서 보내 라는 말만 하고 끊었어요. 여전히 뻔뻔한 사람이었습니다. 악마처럼 보이더군요. 하지만 그 사람은 돈을 보내지 않았어요. 연락도 받지 않더군요. 제가 예비 신랑에게 모든 사실을 얘기하겠다고 하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우는 소리를 하더군요. 본인이 요즘 많이 힘들다면서 이제 저에게는 통하지 않는 수법이에요. 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의 주둥아리를 찢어버리고 싶었어요. 그렇게 그 사람은 계속 차일피일 미루더군요. 돈을 줄 생각이 없는 거죠. 저는 큰 고민 끝에 이와 같은 사실을 예비 신랑에게 모두 말했어요. 처음엔 믿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섭섭했지만 이해됐어요. 자신의 자랑과도 같은 사촌형의 본 모습을 하루아침에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주고받았던 메시지를 모두 보여줬죠. 충격이 큰 것 같았어요. 원래 그날 함께 영화를 보기로 했었는데 취소하더라고요. 집에 가서 쉬어야겠다고요. 생각 정리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고 해서 그러라고 했어요. 그렇게 이틀 정도를 연락이 없더라고요. 사흘째 되던 날 그 사기꾼 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민준이에게 말하면 어떡해? 지금 우리 인연을 다 망치려고 하는 거야? 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치더군요. 저는 차분하게 얘기했어요. 진작에 내 돈 4천만 원 줬다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어. 모든 것은 다 네가 자초한 일이잖아. 라고요. 예비신랑 통해서 당신 부모님과 당신과 결혼할 여자에게까지 알려버리기 전에 당장 내 돈 4천만 원을 달라고 했어요. 바로 그 다음 날에 제 통장으로 그 돈이 들어왔더군요. 그렇게 큰 돈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생길 수 있냐고 조금만 기다려달라면서 밀었던 사람이 마치 마술처럼 단 하루 만에 4천만 원을 만들어 주었어요. 돈 문제는 시간이 흘렀어도 겨우 해결했지만 아직 한 가지 문제가 더 남아 있었어요. 예비 신랑과 저의 관계요. 어쨌든 저는 예비 신랑의 사촌형과 결혼까지 생각한 거잖아요. 과연 이런 상태에서 예비 신랑과 결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점차 들기 시작하더군요. 아무리 사촌형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가족인데 과연 내가 그놈을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들더군요. 혼자 수가리 하다가 제일 친한 친구에게만 이와 같은 사실을 이야기했어요. 친구는 당장 결혼 취소하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네가 예비신랑을 만난 것은 4천만 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늘이 도와준 거야. 그러니 돈 받았으면 관계 정리해. 라고 했어요. 참으로 그 말이 모질게 느껴졌지만 어쩌면 그게 맞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너무 안쓰러워서 하늘이 예비 신랑을 통해 그 사기꾼을 만나게 한 거라고 4천만 원을 받고 다 잊어버리라고요. 저는 그 사람을 죽을 때까지 보고 싶지 않아요. 가능하다면 그 사람을 사랑했던 제 과거를 지워버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아무리 사촌지간이지만 명절이나 가족 행사가 있을 때는 봐야만 하잖아요. 전 정말 그렇게라도 마주치고 싶지 않거든요. 엄청 고민하다가 예비 신랑에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결혼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고요. 예비 신랑은 펄쩍 뛰더라고요. 사촌형과의 문제인데 왜 우리 사이까지 피해를 봐야 하냐고요. 저는 그 사람을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본인이 사촌형과의 연을 끊겠다고 하더군요. 안 그래도 저에게 그런 충격적인 사실을 전해 듣고 사촌형과의 연을 끊을 생각이었다고요. 그런데
그게 말이 쉽지 가능한 일인가요? 계속 마주쳐야 하는 관계인데 말이에요. 저는 그저 다시 한번 결혼을 생각해보자는 말만 할 뿐이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최선이란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에게 그런 얘기를 듣고 예비 신랑이 충격이 컸나 봐요. 사촌형과 큰 소리가 오고 간 것 같더라고요. 그놈이 저에게 전화가 와서는 4천만 원까지 줬으니 정리된 건데 왜 이러는 거냐? 며 제게 소리를 질렀어요. 정말 끝까지 뻔뻔한 사람이죠. 저는 그 사람에게 너는 나를 사촌동생 와이프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고 했어요. 내가 너에게 재수 씨가 되는 거라고 그랬더니 그게 뭐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 일은 이미 다 지난 과거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조금 서럽더군요. 그 사람에게는 저는 그 정도였던 거예요. 가족으로 엮이든 말든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사람. 그냥 저는 이용당한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답답하더군요. 처음에는 홧김에 그래, 뭐 어때, 그냥 결혼할 거야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그럴 수가 없겠더라고요. 사실은 예비 신랑과 그 사기꾼에게는 절대 말하지 않은 진실이 하나 있어요. 제 친한 친구도 가족들도 아무도 모르는 사실입니다. 저는 사실 그놈의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 사람이 바람 쐬러 간다고 연락 두절됐던 시점에 알게 되었습니다. 생리를 계속 하지 않았던 것이 불현듯 생각이 나더라고요. 설마 아닐 거야 생각했지만 불안감이 밀려오더군요. 그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 피임을 딱 한 번 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그 사람의 일방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저는 꼭 피임을 하고 싶다고 했지만 그 사람은 싫다고 하면서 자신이 알아서 컨트롤할 테니 한 번만 그냥 하자고 하더군요. 그리고 딱 한 번 피임 없이 관계를 맺었어요. 고민하다가 새벽에 밖으로 나가서 편의점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구매했어요. 아침에 확인하는 게 제일 정확하다고 해서 아침까지 기다렸고요. 그리고 아침에 됐을 때 화장실에서 확인했습니다. 2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믿을 수 없어서 산부인과까지 찾아갔어요. 병원까지 가서 검사를 했는데 의사가 저에게 오시면서 임신입니다. 축하드려요. 라고 하더군요. 제게는 절대 축하를 받을 상황이 아닌데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아이까지 생기니 더 복잡해지더라고요. 어떻게든 그 사람을 찾아야만 했어요. 당신의 아이가 생겼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 사람의 사업 실패로 극단적 선택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생긴 걸 알면 정신 차리고 저에게 돌아올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그 사람이 저에게 거짓말을 하고 이용했다는 진실을 알게 된 거죠. 전 절망했어요. 이미 내 뱃속에는 그 사람의 아이까지 생겨난 상황인데 그동안 저에게 보여준 모습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아무리 이와 같은 사실을 알려도 그 사람은 책임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와 아이는 이미 버려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저 혼자 아이를 키우기로 결심했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밥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제대로 못 잤거든요. 그게 아이에게 영향이 컸나 봐요. 어느 날 새벽 자다가 깼는데 배가 찢어질 듯 아프더군요. 깨어나 보니 이불이 온통 피투성이었어요. 아픈 배를 끌어안고 바로 119에 전화했어요. 그렇게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에 갔더니 의사가 저에게 유산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날 새벽에 홀로 응급실에 주저앉아 통곡했어요. 사람들이 다 쳐다봤지만 계속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태명도 제대로 못 지어주고 떠나보내고 우리 아이에게 너무 미안했어요. 저는 엄마 자격이 없는 사람인 거죠. 아이를 낳겠다고 결심해놓고도 제 몸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으니 말이에요. 제가 비혼을 결심하게 된 건 떠난 아이 때문인지도 몰라요. 정말 아이에게 너무 미안했거든요. 예비 신랑에게도 미안해요. 사실을 말하지 않은 것을요. 어쩌면 제가 이기적이고 못된 걸지도 모르죠. 저 역시 그 사람과 마찬가지로 사기 결혼일지도 몰라요. 몇 번이나 말하고 싶었지만 도저히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만 아는 일이니 저만 입 꾹 다물고 산다면
문제될 것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말하니 제가 정말 나쁜 여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터져버린 거죠. 저에게는 아주 끔찍한 남자지만 한때 제 뱃속에 있었던 아이의 아빠예요. 그런 남자가 제 예비신랑의 사촌형이고요. 만약 제가 결혼한다고 해도 행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런 엄청난 짐을 다 끌어안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비신랑과 결혼을 결심할 때만 해도 모두에게 마음먹고 이제 저 사람하고 내 행복만 생각하자 했는데 이렇게 되고 나니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어쩌면 예비신랑을 속인 벌을 받는 걸 수도 있겠네요. 예비신랑은 예정대로 결혼을 진행하자고 했어요. 마음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면 결혼을 미룰 수는 있지만 아예 없던 일로 만들 수는 없다면서요. 상종하기도 어려운 사촌형 때문에 우리의 행복을 망칠 수 없다며 절대 저랑 헤어질 수 없다고 하네요. 언제 한 번은 집 앞에 찾아와서 무릎을 꿇으며 울었어요. 사촌형을 대신해서 자신이 사과할 테니 한 번만 용서해주고 자기와 결혼하자고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아프다는 말은 설명이 부족할 정도로 찢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동시에 저는 새삼 깨달았어요. 제가 예비신랑을 정말 많이 사랑한다고요. 제가 이기적인 사람이란 사실 잘 알아요. 헤어져야 한다는 것도 아주 잘 알아요. 그런데 다 아는데 마음이 자꾸만 흔들려요. 저는 앞으로 예비신랑을 잊은 채로 살아갈 자신이 없었거든요. 저의 유일한 구원자인 그 남자를 도저히 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남자를 사랑한다면 놓아주는 게 맞는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모질게 쳐냈습니다. 제가 직접 식장 다 취소하고 양가 부모님에게도 알렸어요. 예비신랑, 아니, 이제 그렇게 부를 수 없겠네요. 민준 씨가 더는 저에게 결혼하자는 말을 할 수 없게 왜 결혼을 취소했는지에 대해서 양가 부모님께 말했습니다. 집안이 아주 뒤집어졌습니다. 민준 씨 부모님은 사촌 형네 집을 찾아가 멱살 잡고 난리를 피웠대요. 그 사람 부모님도 사실을 알게 되어 난리가 났고요. 그 사람과 결혼할 여자도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하더군요. 당연히 결혼은 취소됐고요. 그 사람이 저에게 전화해서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쌍욕을 하면서 저주를 퍼붓더군요. 그 사람이 잘못한 대가를 이제 받는 거잖아요. 그럼 속이 풀려야 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왜 그럴까 생각해봤는데 민준 씨 때문이었어요. 민준 씨가 받을 고통을 생각하니 마음껏 그 사기꾼을 비웃을 수 없었습니다. 제 부모님도 당연히 충격이 컸어요. 제가 그 사람을 만나고 마음고생 심했다는 걸 알거든요. 그런 사람이 민준 씨의 사촌 형이었다는 사실이 꽤 충격이셨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는 우시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을 수 있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준 씨는 저를 계속 찾아와 자기와 결혼하자고 해요. 저를 도저히 포기할 수 없다고요. 하지만 전 이미 결론을 내렸어요. 제가 사랑하는 그 남자를 위해서라도 제가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더는 이기적이게 사랑하지 않을 거예요. 먼 발치에서 그 남자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어주면서 살고 싶습니다. 저는 다시 비혼주의자로 살아가겠지만 이제는 상관없어요. 이렇게 다 터뜨리고 나니 마음이 한결 편해지네요. 아직 정리해야 하는 감정들은 남아있지만 그것들은 시간이 차차 해결해 주겠죠. 만약 민준 씨가 끝까지 고집을 부리며 저와 결혼하겠다고 하면 제가 사촌형의 아이를 가졌다가 유산했었다는 사실까지 알리려고 해요. 그러면 민준 씨도 더는 저와 결혼하겠다고 얘기하지 못하겠죠.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이 되지만 저는 밤마다 울고 있습니다. 정리해야지. 이제 다 끝난 일이야 하는 생각이 들다가도 억장이 무너집니다. 마음이 한결 편해지기는 했지만 제가 과연 그 남자를 잊고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에게 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저는 지금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어요. 그냥 제가 끝내 말하고 싶지 않았던 진실까지 털어놓고 민준 씨를 단념시켜야 할까요?
그런 것이 현명한 걸까요? 지금까지 이 이야기를 들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떤 것이 민준 씨를 위한 길인지 잘 생각하며 판단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제가 치러야 하는 죗값이 있다면 치러야겠죠. 어쨌든 엄청난 사실을 말하지 않고 민준 씨와 결혼을 하려 했던 것은 분명 잘못이니까요.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아픔과 고통 없이 언제나 행복한 사랑을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